조선 세종 9년 1427년 봄, 한양 저자거리에는 한 여인에 관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고귀한 부인이었던 이가 하루아침에 음부로 낙인 찍혀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감동이었습니다. 유감동의 삶은 조선 초기 사대부 집안의 전형적인 규범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대부 거만성 유구수였습니다. 거만성이란 한성부의 행정을 감찰하는 정오품 관직으로 비록 높은 품계는 아니었지만 사대부로서의 명예와 체면을 지켜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유감동은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소학과 여사서를 익히며 유교적 여성 윤리를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여자는 집안의 명예여, 정절은 목숨보다 귀하다는 가르침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혼인 정년기가 되자 유감동은 평강 현감 최중기에게 출가했습니다. 평강은 지금의 강원도 평강 지역으로, 현감은 종오품 지방관이었습니다. 비록 변방의 현감이었지만 최중기 역시 양반 사대부 출신이었고 유감동은 현감 부인으로서 조용하고 단정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부덕을 갖춘 여인으로 평가받았으며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를 봉양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세종 6년 1424년 무렵 유감동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김여달이라는 인물이 그녀에게 강포, 즉 강간을 저지른 것입니다. 김여달이 누구였는지, 어떤 경위로 이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유감동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폭력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동정이나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절을 잃은 여인이라는 낙인과 사회적 단죄였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강간을 당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정절을 온전히 지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순간 목숨을 걸고 저항하거나 자결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감동이 이 비극적 사건을 남편 최중기에게 고했을 때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위로와 보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중기는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가 겪은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과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종실록 9년 1427년 4월 27일 기사에는 최중기가 유감동을 내쳤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혼, 그것도 여성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형태의 이혼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유감동을 맞이한 것은 더욱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유구수는 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대부 가문에서 딸이 혼인 후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것, 특히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것은 집안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삼강행실도나 열여전 같은 책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여성의 정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유감동은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조선 초기 사대부 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성, 특히 부정한 여성으로 낙인 찍힌 이에게 허용된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결이었습니다. 삼강행실도의 열여편에는 강간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킨 여성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실려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성들에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끊임없이 주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결한 경우 조정에서는 그 여인의 열행을 기리고 정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살아남은 여성은 정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구조였습니다.
한 번은 폭력으로 또 한 번은 사회적 낙인으로 유감동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종 6년부터 7년 사이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실록의 행간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처절한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잃었고 사회는 그녀에게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한양의 사대부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감동의 이야기는 경계의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저렇게 부덕을 잃으면 저런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식의 교훈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유교 윤리를 내면화한 여성들조차 유감동을 동정하기보다는 멀리했습니다. 그녀는 전염병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하면 자신도 그 오명에 물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9년 4월 27일 기사는 유감동을 음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부, 음란한 여자. 성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에는 당시 조선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성에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오직 정절이라는 잣대로만 평가받았습니다. 유감동의 사례는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성리학적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가혹한 굴레에 갇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성리학이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에 대한 통제는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태종과 세종 연간에는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어 전국에 보급되었고 경국대전 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법적으로도 여성의 행동 반경이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사대부 계층에서는 주자가래를 철저히 따르려는 움직임이 강했고 여성의 정절은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감동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조용히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1427년 봄 그녀는 조선 사회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저항이었고 침묵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유감동의 몰락은 한 여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초기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파문의 시작이었고 우리에게는 400년 전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구조적 폭력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 7년 1425년 여름 유감동은 조선 사회가 결코 상상하지 못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버린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창기라 칭하며 사대부 신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조선의 신분제도와 사대부 계층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는 사회 구조에서 사대부는 최상층에 속했습니다. 특히 관직을 지닌 양반 가문의 여성은 양가부녀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창기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경국대전 호전의 신분 규정을 보면 창기는 관기와 사기로 나뉘었습니다. 관기는 국가에 소속된 천민 신분으로 장학원이나 교방에서 가무를 익히고 관청의 연회나 사신 접대에 동원되었습니다. 사기는 사적으로 영업하는 이들로 대부분 종로와 칠패 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천민 신분이었고 그들의 자녀 역시 대를 이어 천민으로 남았습니다. 사대부 여성이 스스로 창기가 된다는 것. 이는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분제 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양반이 스스로 신분을 포기하고 천민이 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여성이
그것도 사대부 집안의 부인이 스스로 창기를 자처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유감동은 세종 7년 여름부터 8년 초반 사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은 단편적이지만 승정원일기와 사원부 계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녀의 행적을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종로 일대, 구체적으로는 관철동과 견평방 주변의 거처를 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였고 주막과 기방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유감동이 스스로를 창기라 칭하며 한양에 나타났을 때 사대부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종실록 9년 4월 27일 기사에는 유감동이 스스로 창기라 칭하고 음행을 일삼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자칭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창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그렇게 선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유감동의 선택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음부라 부른다면 나는 차라리 창기가 되겠다. 당신들의 위선적인 정절 관념 따위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은 분노의 표현이었고 저항의 몸짓이었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는 저런 패륜적인 여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성균관지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 8년 말경 성균관에서는 유감동의 행실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소는 실제로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너무 민감하고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이 복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감동이 한양에서 보낸 약 2년의 시간은 조선 사회에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대부들이 입으로는 예의엄치를 외치면서도 사적으로는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지를 온몸으로 폭로했습니다. 유교 윤리를 설파하던 관료들이, 정절을 강조하던 사대부들이 은밀히 그녀를 찾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사대부 사회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경연에서 성리학을 논하던 관료들이 밤에는 기방을 드나들었고 부덕을 강조하던 사대부들이 첩을 두고 기생을 가까이 했습니다. 유감동의 존재는 이러한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감동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몸을 판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스스로 원하여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창기의 경우 생계를 위해 혹은 부득이하여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유감동의 경우에는 자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 선택에서 우리는 유감동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음부라 부른다면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주겠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것이 그녀의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대부 남성들에게 유감동은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들과 같은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일반 창기들과는 달리 시를 이해했고 경서의 구절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교양은 사대부 남성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동야승의 한 일화에 따르면 어떤 양반이 유감동에게 어찌 이런 천한 생활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정절을 지켜도 버림받고 정절을 잃어도 버림받는다면 차라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일화의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감동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말입니다. 유감동의 행보는 조선 초기 여성 억압 구조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강요하는 연려의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죽음으로 정절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살아남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유감동의 선택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그녀에게 허락한 유일한 선택지가 죽음이었다면 그녀는 사회가 금기시하는 방식으로라도 살아남기를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을 버린 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의이기도 했습니다. 세종 8년 겨울부터 9년 봄까지 유감동에 관한 소문은 한양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히 속삭이던 이야기가 점차 공공연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 관청의 하급 관리들 사이에서, 심지어 궁궐 나인들 사이에서도 유감동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문제는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신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상민이나 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었고 공신의 자제들이었으며 사대부 명문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유감동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조선 초기 사대부 계층의 성윤리가 얼마나 문란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종 9년 봄 사헌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감동과 관련된 스캔들이 너무 커졌고 이를 방치하면 조선의 사회 기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사헌부는 유감동과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성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감동의 선택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선 초기 사회 전체에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것은 무엇인가? 여성에게만 가혹한 정절 관념은 정당한가? 같은 행위를 하고도 남성은 용인되고 여성은 처벌받는 이 사회는 올바른가? 유감동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론이 아닌 삶으로 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조정은 이 불편한 질문들에 답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 9년 1427년 봄 사헌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조선 조정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명단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수는 놀랍게도 40여 명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세종실록 9년 4월 27일자 기사에는 이 사건의 전말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평강현감 최중기의 아내 유감동이 간부 40여인과 간음하였는데 그 중에는 공신의 자제와 재상 현직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시 조정이 얼마나 발칵 뒤집혔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사헌부는 세종 9년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헌부는 조선의 사법기관이자 감찰기관으로 대사헌을 수장으로 하여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대사헌은 허조였는데 그는 태종과 세종 연간에 걸쳐 활동한 강직한 문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헌부의 조사 방법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유감동이 거주하던 관철동 일대의 주민들과 주막 주인들을 소환하여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추한급 구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사헌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증인들을 신문했고 유감동의 집을 드나든 양반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40여 명의 남성 중에는 개국 공신의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이들의 자제들이 유감동의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실록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모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인물들의 신분과 관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명단에는 참판 직급의 고위 관료도 있었습니다. 참판은 정의품 또는 종이품의 높은 벼슬로 각 관청에서 판서를 보좌하는 실세 관료였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세종 앞에 나아가 국정을 논하고 밤에는 은밀히 유감동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현직 사헌부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헌부는 풍속을 바로잡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정작 그 기관의 관리가 유감동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의 극치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대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병조와 호조 등 중앙행정기관의 낭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낭청은 정오품에서 종육품 사이의 실무 관료로 각 관청의 실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를 통해 등용된 수재들이었고 앞날이 촉망받는 젊은 관료들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 출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여기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미래의 관료이자 사대부 계층의 예비군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학과 대학을 통해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의 이념이 철저히 교육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유감동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헌부의 조사 보고서에는 이들이 유감동을 찾아간 시기와 횟수도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두 차례 관계를 맺었고 어떤 이는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몇몇 고위 관료들은 유감동에게 비단이나 은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외도나 축첩에 가까운 형태였음을 시사합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을 보면 당시 한양의 민심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대부라는 자들이 낮에는 인의의지를 논하고 밤에는 음행을 일삼으니 백성들이 모두 비웃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양반들도 별 수 없다는 냉소적인 여론이 퍼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스캔들이 조선 초기 사대부 계층의 성윤리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 유교 윤리, 특히 성리학적 가치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태종 연간에는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어 전국에 보급되었고 세종 연간에는 경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세종은 특히 사회윤리와 풍속교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은 재위 기간 내내 백성들에게 효제 충신의 덕목을 가르치고 삼강오륜을 실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세종 6년에는 삼강행실도를 언해하여 한글로 번역해 더 많은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윤리를 설파해야 할 사대부들이 음행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집에 아내가 있었고 대부분 첩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동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사대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을 보면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부녀와 간통한 남성은 장 90대, 여성은 장 100대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고 양반들은 사실상 예외였습니다. 양반이 첩을 두거나 기생을 가까이 하는 것은 관행으로 용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성에 대한 잣대는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여성이 혼인 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삼강행실도 연려편에는 남편이 죽은 후 재혼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여성들,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성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결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유감동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40여 명의 남성이 유감동과 관계를 맺었지만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유감동에게만 쏟아졌습니다. 사헌부의 계본을 보면 유감동이 음행을 일삼아 사대부들을 유혹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유감동에게 있고 남성들은 유혹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유감동은 그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대부 남성들이 스스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유감동이 한양의 특정 지역에 거처를 정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대부 사회에 빠르게 퍼졌고 호기심과 욕망을 가진 남성들이 은밀히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대동야승의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양반은 친구에게 사대부 출신의 창기가 있다니
신기하지 않은가라며 함께 유감동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유감동이 일종의 호기심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일반 창기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였고 사대부 남성들에게는 금기를 어기는 쾌락이자 은밀한 자극이었습니다. 세종 9년 4월 사헌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40여 명의 명단이 세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세종은 이 보고를 받고 크게 근심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는 상께서 이를 듣고 매우 걱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종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풍속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건국 이래 추구해온 성리학적 질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구나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조선의 사회 기강이 좌우될 수 있었습니다. 사헌부는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유감동은 사대부의 신분으로 스스로 천한 일을 하며 사회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면 간부들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는 것이 사헌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유감동에 대해서는 천하에 이런 악녀가 없으니 반드시 사형에 처해 후환을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대부분 사헌부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우의정 맹사성은 사회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이번 일을 본보기로 삼아 풍속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좌의정 황희 역시 유감동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간부들에 대한 처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감동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40여 명의 간부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조정의 핵심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신의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를 엄벌하면 조정의 인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었고 반대로 가볍게 처벌하면 사회 기강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40인의 스캔들은 조선 초기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유교 윤리와 현실 사이의 괴리였고 지배계층의 위선이었으며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세종 9년 1427년 4월 사헌부의 조사 결과가 조정에 보고되면서 경복궁 근정전과 사정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감동 사건은 이제 단순한 풍속 사건을 넘어 조선의 국가 체제와 사회 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종 9년 4월 27일 사헌부는 정식으로 계본을 올렸습니다. 계본은 관청이 왕에게 올리는 공식 보고서로 사안의 전말과 처리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날의 계본은 유감동 사건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평강현감 최중기의 아내 유감동이 김여달에게 강포를 당한 후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스스로를 창기라 칭하며 한양에 와서 간부 40여인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간부들 중에는 공신의 자제, 재상 6조의 낭청, 사헌부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는 조정을 모욕하고 사회 기강을 어지럽힌 대역죄입니다. 사헌부는 이어서 구체적인 처벌안을 제시했습니다. 유감동은 사대부의 신분으로 스스로 천한 행실을 하여 양반의 채통을 무너뜨렸으니 마땅히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간부들은 그 관직의 고하와 횟수에 따라 차등 있게 처벌하되 고위 관료는 파직하고 중급 관료는 장형에 처하며 하급 관료와 유생은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사헌부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 조선의 법률 체계와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의 형전 규정을 보면 간통죄의 기본 형량은 남녀 모두 장형이었지만 신분과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사회 기강을 해친 경우에는 사형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리적 판단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큰 성 스캔들이었고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이 너무나 광범위했습니다. 세종은 신중하게 조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월 28일 경복궁 사정전에서 비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그리고 6조의 판서들과 사헌부 사간원의 주요 관리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친히 이 회의를 주재하며 대신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발언한 것은 사헌부 대사헌 허조였습니다. 그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전하,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대사건입니다. 유감동은 양반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천민으로 격하시키고 사대부들을 유혹하여 조선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만약 이를 엄중히 다스리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예의와 염치를 지키겠습니까? 허조는 이어서 역사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조비연이 황후의 신분으로 음행을 일삼다가 폐위되고 사사되었으며 당나라 무축천 때도 궁중의 음란한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일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모두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조판서 조말생도 사헌부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유감동의 행위는 대명률의 강상죄 조항에 해당합니다. 강상죄는 삼강오륜을 어지럽히는 죄로 일반 형사범보다 무겁게 다스려야 합니다. 더구나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것도 수십 명과 관계를 맺었으니 이는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오염시킨 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신이 극형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의정 맹사성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유감동의 죄가 무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감동은 원래 정숙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강포를 당한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과 친정에서 모두 그녀를 버렸고 사회는 그녀에게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자포자기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맹사성의 발언은 회의장에 잠시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40여 명의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육받은 사대부로서 예의와 염치를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부녀였던 여인과 관계를 맺었으니 이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유감동만 엄벌하고 남성들은 가볍게 처벌한다면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좌의정 황희는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전하, 이 사건은 법리적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간부들 중에는 조정의 핵심 관료들이 있고 공신의 자제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모두 파직하거나 처형한다면 조정의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처벌한다면 사회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조판서 신상은 유교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사는 정이니 임금이 바르면 누가 감히 바르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수신제가치 국평천하를 강조했습니다. 사대부들이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해야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대부들이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상은 이어서 교육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삼강행실도를 보급하고 향약을 시행하며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대부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조선의 교화 정책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회의는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첫째는 사헌부로 대표되는 강경파로 유감동을 사형에 처하고 간부들도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는 맹사성으로 대표되는 신중파로 유감동의 처지를 고려하되 간부들에게도 공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셋째는 황희로 대표되는 실용파로 조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세종은 모든 대신의 의견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경들의 말이 모두 일리가 있어. 유감동의 죄가 무겁다는 것은 분명하나 이 사건에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어. 과인이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겠소.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은 이 문제로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세종은 유교 윤리를 중시하는 군주였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판단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풍속 사건이 아니라 조선의 사회 구조와 성윤리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월 30일 사간원도 의견을 올렸습니다. 사간원은 사헌부와 함께 대간을 구성하는 언론기관으로 왕에게 간언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간원의 입장은 사헌부보다는 온건했지만 역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하, 이번 사건은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큰 풍속 사건입니다. 만약 이를 관대하게 처리한다면 백성들은 양반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사간원의 계본에는 또 다른 우려도 담겨 있었습니다. 유감동이라는 한 여인으로 인해 40여 명의 사대부가 연루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란이 생길 것입니다. 성균관 유생들도 상소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성균관 박사 권채는 유생 대표로 세종에게 아련을 청했습니다. 그는 유감동 사건은 사대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니 반드시 본보기로 삼아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집현전 학사 중 일부는 법은 공정해야 하며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특히 집현전 부제학 정인지는 사적인 자리에서 유감동만 죽이고 남성들은 가볍게 처벌한다면 이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5월 초 조정의 논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교적 질서의 확립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고 세종은 이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조선의 윤리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법 집행의 공정성이었습니다. 만약 여성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고위 관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조정의 안정이었습니다. 40여 명의 관료를 모두 파직하거나 처벌한다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핵심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넷째, 사회적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조선 사회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것인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세종은 깊은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나 세종 나름의 균형 감각이 담긴 판결이었습니다. 세종 9년 1427년 5월 10일 경복궁 사정전. 세종은 마침내 유감동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정 대신들과 육조 판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세종의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종실록 9년 5월 10일자 기사에는 세종의 판결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께서 전교하시기를 유감동의 죄는 참으로 무겁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강포를 당한 후 남편과 친정에서 버림받아 자포자기했으니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교수형은 너무 가혹하니 곤장 100대를 치고 변방의 관비로 삼아 종신토록 부역에 복무하게 하라. 이어서 간부들에 대한 처벌도 발표되었습니다. 간부들의 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 관직과 지위, 그리고 관계의 정도에 따라 차등 있게 처벌하겠다. 정의품 이상의 고위 관료는 파직하되 관작은 회수하지 않으며 종의품부터 정오품까지는 곤장 80대를 치고 3개월간 봉직을 정지한다. 정육품 이하 관리와 성균관 유생은 곤장 60대를 치고 과거 응시 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 세종의 판결은 극형을 요구했던 사헌부의 입장과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일부 대신들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세종은 유감동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헌부와 형조가 강력히 주장했던 교수형 대신 곤장 100대와 변방 유배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관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명률의 간통죄 규정을 보면 간부가 다수이고 사회 기강을 어지럽힌 경우 사형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사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구절이 핵심입니다. 세종은 유감동이 원래 정숙한 사대부 부인이었으며 성폭력 피해 이후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과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처지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종은 간부들에게도 실질적인 처벌을 내렸습니다. 비록 사형은 아니었지만 고위 관료의 파직과 일반 관료의 곤장형, 그리고 유생들의 과거 응시 자격 정지는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처벌이었습니다. 특히 참판급 고위 관료가 파직된 것은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종실록의 후속 기록을 보면 실제로 3명의 참판급 관료가 파직되었고 15명의 낭천급 관료가 곤장형을 받았으며 20여 명의 유생이 과거 응시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관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허조 대사헌은 판결 직후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유감동의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곤장만으로는 사회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과인이 이미 결정한 바이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세종의 이러한 결정 뒤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종 자신도 경연에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법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이지만 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인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유교의 덕치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법가적 엄벌주의와는 구별되는 세종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5월 15일 유감동은 곤장 100대를 받았습니다. 형조에서 집행된 이 처벌은 당시 관행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유감동은 형벌을 받는 동안 비명도 지르지 않고 묵묵히 견뎠다고 합니다. 곤장 100대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집행 후 유감동은 함경도 경성으로 보내져 관비가 되었습니다. 경성은 지금의 함경북도 최북단 지역으로 당시 조선에서 가장 오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관비로 산다는 것은 사실상 평생을 노역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경성은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혹독하여 살기 어려운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감동이 경성으로 떠난 후 그녀의 행적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언제까지 살았는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비의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그녀는 아마도 변방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오래지 않아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부들의 처벌도 순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파직된 고위 관료들 중 일부는 이후 다시 등용되었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잃었습니다.
곤장형을 받은 중하급 관료들은 치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헌부 소속 관리가 처벌받은 것은 사헌부 전체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과거 응시 자격을 잃은 성균관 유생들의 경우 3년이 지난 후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통상 20대에 합격하는 것이 유리했는데 3년의 공백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유감동 사건의 판결이 내려진 후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세종 9년 6월 경연에서 세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유감동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사대부라는 자들이 입으로는 예의를 말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과인의 불덕이기도 하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삼강오륜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세종은 이어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성균관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대부들의 품행을 감찰하는 제도를 정비하겠다. 또한 삼강행실도를 더욱 널리 보급하여 백성들이 올바른 윤리를 익히도록 하겠다. 세종의 이러한 발언은 세종실록 9년 6월 3일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세종은 여러 정책을 통해 사회 기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세종 10년에는 오륜행실도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고 세종 12년에는 향약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동 사건이 남긴 근본적인 문제, 즉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중기로 갈수록 여성에 대한 정절관념은 더욱 강화되었고 재혼 금지와 연려 표창 제도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경국대전이 세조 연간에 완성되었을 때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고 재혼한 여성의 자녀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유감동 사건 이후 강화된 여성 통제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유감동 사건을 다양하게 평가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이인은 성학지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유감동 사건은 사대부들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거울이다. 윤리를 설파하는 자가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백성을 교화할 수 있겠는가? 반면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유감동 사건을 보면 당시 사회가 여성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다. 강포를 당한 여인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인도에 합당한가? 법은 공정해야 하는데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올바른 법이 아니다. 정약용의 이러한 비판은 18세기 말 조선 사회에서도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주류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선은 끝까지 엄격한 정절관념을 유지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유감동 사건을 조선 초기 사회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조선 초기 성리학적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보여줍니다. 고려시대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 들어 급격히 제한되었고 정절관념이 여성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사대부 계층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경연에서 성리학을 논하던 이들이 밤에는 유감동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당시 지배층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세종의 판결은 법 집행에서 정상 참작과 균형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종은 엄격한 법 집행과 인간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극형을 요구하는 여론 속에서 유감동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넷째,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감동은 성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조선 사회는 그녀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유감동 사건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윤리에서 남녀 평등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법 집행은 얼마나 엄격해야 하고 얼마나 유연해야 하는가? 유감동이라는 한 여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녀는 조선 사회가 강요한 연려의 역할을 거부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비록 사회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저항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유감동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비극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